어제에 이어 오늘도 30분봉상에서 골든크로스를 활용하여 타점을 잡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센즈랩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센즈랩이 정보 유출 위험이 없는 사이버 보안 분야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구축에 나선다. 센즈랩은 포티투마루, LGU 플러스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고 4일 밝혔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이버 보안 핵심 4대 분야인 보안 관제, 위협 인텔리전스, 이상 징후 분석, 취약점 식별 등의 특화된 LLM을 구축하고 LLM 배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 체계가 상용화되면 기업들은 LLM을 기업 내부에서 활용하며 정보 유출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센즈랩은 이번 협약으로 정보 유출 위험이 없는 사이버 보안 분야 LLM 상용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분야 및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인공지능 기술 공동 개발을 통해 관련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LGU 플러스는 LLM 개발과 고객 정보 보호 안전망 구축 역할을 담당하며 포티투마루는 사이버 보안 및 범죄 예방에 특화된 LLM 모델링 및 검색 증강 생성 RAG 등의 원천 기술 개발. 센즈랩은 기업 내부 인프라에서 운영 가능한 데이터셋 개발 역량을 제공한다. 센즈랩은 생성형 AI 기술과 인공지능 모델 학습용 데이터셋을 자사 전반의 보안 서비스와 솔루션에 적용하고 있는 AI 보안 기업이다. 전문적인 위협, 인텔리전스 분야 서비스를 자연어 형태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CTX for GPT의 GPT 스토어 출시를 비롯해 기업 내부 인프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전문 소형 언어 모델 LLM SANDY를 개발했다. 포티투마루는 기업이 LLM을 도입 시 발생되는 환각, 보안, 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 산업 분야별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인 LLM42를 개발하고 있다.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독해, 솔루션 MRC42 검색 증강 생성 솔루션 RAG42 등을 통해 답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업 내부 데이터나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업용 프라이빗 모드를 지원하며 경량화 버전의 상용 실현을 통해 초거대 AI 도입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LGU 플러스는 LG AI 연구원과 협업해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익시젠 XGN을 출시할 예정이다. 상반기엔 챗봇의 진화 형태인 AI 에이전트를 선보인다. AI 기술을 활용해 차별적 고객 가치를 제공하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디지털 혁신 DX 역량을 강화한다는 보관이다. 센즈랩 김기용 대표는 사이버 보안과 AI 기술의 강점을 가진 분야별 전문 기업들의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센즈랩만의 데이터셋과 보안 기술력의 포티투마루와 LGU 플러스의 고도화된 AI 기술을 결합해 혁신적인 AI 보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GU 플러스 한영섭 AI 기술 담당은 LGU 플러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센즈랩의 보안 기술력과 포티투마루의 AI 기술을 결합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특히 고객들의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사이버 위협에 대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센즈랩 성장 청사진의 핵심은 미국 시장 진출이다. 북미에선 이미 시장을 장악한 보안회사와 경쟁하기보다 센즈랩의 기술을 보안업체에 파는 형태의 사업 구조를 고안했다. 라이선스로 판매하고 이후 매출의 2% 정도를 수수료로 계속받아 매출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의 특허를 출원한 상태라 등록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걸게 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특허가 이르면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해외 매출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다며 CTI 구현의 중추적인 기술 대부분을 미국 기업보다 앞서 특허로 출원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생성형 AI가 굉장히 고도화된 공격을 계속 퍼부을 것이라며 모든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격 전후 관계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재건도 가능하다. 이에 대한 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직접 보안 전용 MPU를 설계 제조해 반도체 시장으로도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김 대표는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려면 초기 투자금은 늘렸지만 타깃으로 하는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져 회사가 크게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제조사 등이 필요한 보안 전용 MPU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사이버 보안업계는 시장 규모가 큰 섹터는 아닙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사이버 보안 시장 매출액은 3조 9,214억 원으로 글로벌 시장 매출액 171조 1,601억 원의 3%에도 못 미칩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대표주 자격인 알랩은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섹터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이버 보안 사업의 성장성을 강조했던 SK실더스 역시 기업 공개에 실패하고 해외 사모펀드에 팔려 보안 대장주를 기대했던 시장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SK실더스가 IPO를 포기하면서 한싹, ICTK홀딩스 등 주요 보안업체 역시 IPO를 미뤘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4년 설립된 보안 스타트업 센즈랩은 국내 보안 시장에 최근 IPO로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 수가 40명 이하지만 상장 당일 장중 따상을 기록하며 투자자와 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2021년 매출 54억 원, 영업이익 4억 8,900만 원을 기록한 센즈랩은 2025년까지 매출 309억 원, 영업이익 139억 400만 원 달성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많은 유저들은 최소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랜섬웨어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 난감한 상황에 접하고 보안 솔루션의 중요성을 몸으로 체득했을 것입니다. 센즈랩은 랜섬웨어 등 각종 사이버 보안 위협 데이터를 수집, 보안 분석가가 보기 쉽게 분석해주는 CT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동화된 AI가 다크웹 등 온라인에 산재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어느 국가에서 어떤 수법으로 해킹 시도를 하고 있는지 분석한다고 합니다. 센즈랩은 고등학생 때부터 해커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던 당시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1학년 김기용 대표가 2003년 교내 학생 벤처로 창업해 2004년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력서 한 장 써본 적이 없고 회사 키우기에만 매진하는 해커 너드였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백신 등 솔루션을 팔고 유지보수 비용을 받으며 수익을 내는 방식이 국내 보안업계에서 흔하다라며 경우 안정적이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어렵기에 AI 기술을 기반으로 무한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성장하고자 IPO까지 나섰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선구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개척하는 사람이야 말로 선구자이며 이런 사람들이 창조경제, 혁신경제의 리더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서 소외된 이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자와 김기용 대표와의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기존의 다수의 사이버 보안 업체가 상장했지만 높은 시장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고 보안 스타트업 중 상장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국내 보안 시장의 규모가 작고 열악한 것도 아쉽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업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어 공공시장 등에 납품하고 적은 유지보수 비용을 벌어들이는 식으로 수익 구조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가늘고 길게 일정한 수입원을 유지하기엔 좋지만 크게 성장하기엔 매우 불리한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을 계속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이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유지보수로 얻는 수익도 적습니다. 백신 등 하나의 솔루션에만 기대게 된 업계의 소극적인 대처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익 구조 말고는 다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반적인 스타트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정인의 역량에 회사가 너무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름이 업계에 널리 알려진 걸출한 해커에 의존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IPO를 하고 더 성장하려면 특정인에게 역량이 집중될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과 체계가 그 회사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센즈랩처럼 저 같은 학생이 만든 스타트업 등은 초기 조직 운영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센즈랩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수익 구조의 경우 기존 보안업계에서 잘 시도하지 않았던 구독경제를 도입했습니다. 보안 관련 유용한 정보를 AI가 정리해주는 센즈랩의 멀웨어즈닷컴 이용자는 월 단위로 계약해 구독하게 됩니다. 백신 서비스처럼 한 번에 솔루션을 팔아서 유지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넷플릭스를 월 단위로 구독하듯이 정보를 얻기 위해 연 단위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동화된 AI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도화되면서 플랫폼은 정교해지고 수익은 늘어납니다. 인력을 더 뽑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한계를 넘어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더 규모가 크고 체계를 갖춘 조직과 한 팀으로 움직이며 노하우를 터득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국내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K사인에 2017년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저희는 학생끼리 만들었던 작은 기업이었으나 큰 회사에 편입되면서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5곳 정도의 보안업체에서 센즈랩을 인수하고자 했는데
그중 큰 금액을 제시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대표 개인으로는 좋은 조건을 수락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K사인은 센즈랩을 더 키워 상장까지 하자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고려해 K사인을 선택했습니다. 미래 가치로 지금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기술 특례 상장입니다. 센즈랩이 알랩 등 규모가 큰 회사에 준하는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아직 실체는 없는데 허황한 평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챗GPT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결국 본질은 같습니다. 챗GPT는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답변을 줍니다. 센즈랩의 AI는 보안 담당자가 질문을 던질 만한 내용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센즈랩의 AI에 던지는 질문은 이 임의의 파일이 악성인가 등이고 AI는 악성이다, 정상이다, 악성일 경우 공격 기법은 무엇인지, 어떤 파일 유형으로 하는지 등 답변을 제시합니다. 챗GPT가 사람들에게 혁신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AI는 보안 담당자의 일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AI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현되었나요? 보안 전문가가 알아야 할 모든 사이버상 위협 정보는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모두 제공 가능하고 아직 미숙한 부분은 의무부여입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학습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기본적인 정보를 나열하고 현상을 정리하는 기사는 AI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가 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일 것입니다. 센즈랩의 AI도 아직은 인간의 영역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저희 센즈랩의 목표는 챗GPT처럼 범용성을 띈 형태로 보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AI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이 파고들 것입니다. 인터뷰에도 나오지만 인사이트란 키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이트란 우리말로 통찰력이란 뜻입니다. 아직 이 통찰력이란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나 석학의 인사이트를 넘어서는 통찰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누가 먼저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딥러닝을 시키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센즈랩의 창업자인 김기용 대표는 이 점을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업을 꾸준히 관찰해왔고 앞으로도 관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주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개미 군단은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여 미래 가치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창업자가 알랩, 아마 그 당시는 사명이 안철수 연구소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미국의 모 빅테크 기업이 안철수 연구소를 통째로 사겠다고 그 당시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했지만 안철수 씨는 이를 거절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또한 안철수 씨는 로블록스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에 투자하여 1000배에 가까운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안철수 씨는 여기저기서 능구렁이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캐릭터이지만 IT 분야에서는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센즈랩의 창업자인 김기용 대표도 충분히 그렇게 될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센즈랩이란 기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반등이 한 번 있었네요. 바닥까지 내려온 주가가 아주 조금씩 상승을 하더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또 원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구간이 1차 상승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1차 하락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 타점을 기다려야 하는 지점에 주가가 와 있습니다. 아래 보조지표에서는 전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추세선이라 할 수 있는 61선은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큰 범위에서 우상향하는 차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타점을 잡으려면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초 타점부터 주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최초 타점은 여기입니다.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입니다. 볼벤이 바닥에 붙기 직전입니다. 좀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제가 실제 이 주식을 이 타점에서 샀다가 공중부양선 아래로 큰 음봉이 떨어질 때 팔고 말았습니다. 아직 이 주식의 모멘텀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후 주가의 흐름을 보면 보합세를 유지합니다. 보합세라기보다는 약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61선도 상방으로 꺾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61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시점이 보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지점을 스스로 기억하기 좋으라고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61선 밖으로 캔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게다가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좁아진 지점입니다. 시세 분출이 예고된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매수 타점입니다. 그런데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바로 다음에 공중부양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중부양선을 뚫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애매한 구간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난감합니다. 아래 보조지표를 보아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30분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21선이 잘 안 보이네요. 중요 지점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골든 크로스 지점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21선이 241선을 먼저 뚫고 올라오고 나서 바로 121선도 돌파를 했네요. 그러니까 매수 타점을 잡자면 이날이 되겠습니다. 다시 일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30분봉 차트에서 타점이 나온 날이 그러니까 바로 이날입니다. 아슬아슬했네요. 하루만 늦었어도 급등을 놓칠 수 있었겠네요. 이렇게 일봉상에서 타점을 잡기 힘들 때 분봉상에서 골든크로스를 확인하고 진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냥 일봉상에서 예측샷을 할 수도 있지만 정밀하게 타점을 잡는 방법은 분봉에서 골든크로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차트에서 중요하게 설명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들을 지우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횡보하는 구간에서 긴 위 꼬리 캔들들이 보입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윗꼬리 캔들은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 신호이기에 매도 타점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저점에서 윗꼬리 캔들은 매집봉 내지 매물 테스트이기에 곧 급등이 나올 신호입니다. 게다가 이 지점에서 특이한 거래량이 발생한 것이 보입니다. 저는 이런 단서들을 보고 예측샷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예측샷을 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C랩입니다. 센즈랩, C랩,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주식시장에 하도 많은 종목들이 있어 가끔 저도 이름이 헷갈리곤 합니다. 센즈랩은 보안 솔루션 기업입니다. C랩은 GPU 관련주입니다. 또한 엔비디아 관련주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C11 엔비디아 GPU 관련주이다. GPU는 병렬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많은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인 딥러닝에 적합하다. C11의 GPU 활용 솔루션 우윤희는 국내에서 업계 선두에 위치해 있다. C11은 엔비디아 공식 파트너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11이 오는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인 엔비디아 GTC 2024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C11은 이번 GTC 2024에서 AI 영상 분석 서비스 베디고, 합성 데이터 생성 솔루션 XGN, GPU 툴링 솔루션 에스트래거 등 세 가지 주요 제품을 통해 AI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첫 번째 제품 미디그는 클라우드 기반 AI 영상 분석 서비스로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도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 장면을 신속히 검색한다. 이를 통해 영상 속 인물, 객체, 대사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미디어 산업 분야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한다. 두 번째 제품 엑스젠은 AI 모델 학습을 위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솔루션이다. 특히 재난이나 국방 등 특수한 분야에서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를 합성 데이터로 대체 제공해 AI 학습 성능을 극대화한다. C랩은 XGN을 엔비디아 옴니버스와 연동해 디지털 트윈 사업에 적용하며 3D 협업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C랩은 엑스젠과 옴니버스를 활용해 2023년부터 글로벌 기업의 제조 공장을 디지털 트윈을 통해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랩은 GPU의 활용 능력을 높여주는 신제품 Sdrager를 GTC 2024를 통해 첫 공개한다. Sdrager는 AI 학습 시간 예측 기술과 AI 모델 관리 기술이 탑재됐다. GPU의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해 값비싼 GPU 사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최정환 C랩 부사장은 GTC 2024를 통해 C랩의 첨단 AI 기술과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AI 기술의 산업 분야별 활용 가능성을 넓히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PU는 한마디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을 위한 반도체라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를 활용하여 현실에서 어떤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C랩은 국내 최초로 영상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영상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근간을 마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빅데이터 처리 기반 기술과 AI 솔루션을 토대로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는 미래형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출도 하락하고 영업이익도 적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성장성으로 따지자면 가능성이 무한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꾸준히 관찰해야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최근에 황금 타점이 나왔었네요. 1차 상승 이후 길고 긴 2차 하락 후에 반등하는 자리. 또 변명을 늘어놓아야 하겠네요. 너무 많은 종목을 관리하다 보니 이 좋은 타점을 놓쳤네요. 이런 제기랄. 하지만 눌림을 줄 때 다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언제나 기회는 오기 마련이니까요. 차트를 최근 부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검토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최초 타점은 앞쪽에서 나왔습니다. 반디 골파기 공중 부양 지점입니다. 이렇게 최초 타점 이후 긴 횡보 기간이 나오는 종목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는 매도 타점에서 팔고 다시 잡아도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애매하네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대 양봉부터 차트가 없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단서가 나옵니다. 일단 앞쪽에 반딧 떼거지가 보입니다. 볼벤이 바닥에 붙었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데드라인 아래로 가라앉았던 캔들이 데드라인 위로 올라왔고 61선을 돌파하기 직전이며 21선 위로 올라오기 직전입니다. 또한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좁아진 지점이며 모든 이평선이 한 곳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시세 분출이 예고된 지점입니다. 아래 두 번째 보조지표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기 직전입니다. 맥점 중의 맥점입니다. 물론 이런 맥점에서는 장대 양봉 종가에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상승분을 크게 먹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샷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30분봉 차트에서 골든 크로스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실 이런 자리들은 30분봉을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집문서, 땅문서 다 때려박아야 합니다. 하하, 농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을 머리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큰 차트로 가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차 상승의 고점에서 쌍봉을 찍고 주가가 흘러내리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흘러내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급반등하는 각도가 가파라집니다. 힘을 응축했기 때문입니다. 눈 딱 감고 지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조정을 보이고 반등할 때 들어가도 됩니다. 1차 상승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최근 부분만 키워서 최근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 볼벤 바닥.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설 때 매도하거나 고점에서 긴 음봉이 출현하면 매도해야 합니다. 딱 봐도 저항 라인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두 번이나 더 저항 라인을 돌파하려다 실패한 모습입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 저렇게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기 마련입니다. 61선이 깨지고 데드라인까지 무너졌었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저점 매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타점은 여기입니다. 저항 라인을 한 방에 뚫어주는 자리입니다. 이 타점을 놓쳤다면 다음날 작은 음봉에서 다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딱 봐도 매물소와 음봉입니다. 이 음봉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형적으로 저항 라인에서 밀리는 음봉입니다. 반면에 돌파에 성공하고 나서 등장하는 작은 음봉은 매물 소화 음봉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캔들의 의미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에 발생한 장대 양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차 저항 라인에 딱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월요일에 저 저항 라인을 돌파할지 못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윗꼬리가 달린 것을 보니 힘이 딸리는 모습입니다.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거래량 없이 작은 음봉이라면 역시 매물 소화 음봉입니다. 혹은 도지형 음봉이나 도지형 양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빨리 타점으로 잡아야 합니다. 즉, 매도세에 매수세가 밀리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고점에서 수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와도 힘이 좋은 종목들은 그 매물들을 매수세가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매도세와 매수세의 힘겨루기는 캔들의 모양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30분봉을 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앞쪽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을 알리는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데드 크로스가 등장합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데드 크로스가 등장하면 다시 저점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차트처럼 반등 신호 없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급등시키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일단 앞쪽에 매수 타점으로 나온 지점이 일봉상에서 어떤 위치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13일과 19일 여기와 여기입니다. 일봉상에서도 정확한 타점들입니다. 두 타점 중에서 앞 타점은 반디 골파기 공중 부양 지점이고 뒤의 타점은 61선을 뚫어주는 타점입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30분봉을 활용하지 않고 일봉상에서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타점들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경우는 굳이 30분봉을 볼 필요가 없다. 다만 일봉상에서 타점 잡기가 애매할 경우에만 30분봉을 활용한다.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애매하네요. 반디들이 등장하고 공중 부양선을 뚫기 직전입니다. 일봉상에서는 타점으로 잡기 힘든 자리입니다. 30분봉상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이네요. 일봉상에서 애매했던 지점이 여기입니다. 예측샷이 아니라면 이날 타점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개의 골든 크로스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중 단타에서는 바로 이 자리가 맥점이 됩니다. 저는 장중 단타에서 이 자리가 나오면 숨도 안 쉬고 들어갑니다. 물리더라도 2, 3거래일 안에 다시 슈팅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장중 단타에서 황금 맥점입니다. 21선의 지지를 받고 공중 부양선을 뚫어주는 자리입니다. 제가 단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타하시면 안 됩니다. 단타에 맞들이면 돈을 꼬라 박아도 중독되고 맙니다. 바로 주린이 시절 제 이야기입니다. 일단 올 한 해 동안 스윙을 마스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 스윙으로 충분히 수익을 내면서 조금씩 단주로 단타를 배우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일봉상에서 타점이 확실한 경우는 30분봉을 참조할 필요가 없다. 단, 애매할 경우만 30분봉을 활용한다. 30분봉 상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장중이든 종가든 매수 타점이 된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코세스입니다. 종목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또 원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차 상승입니다. 1차 하락입니다. 2차 상승입니다. 2차 하락과 3차 상승입니다. 이제 3차 하락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다시 원을 다 지우고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매수매도 타점만 잘 잡아내면 먹을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에서 놓쳐서는 안 될 맥점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4지점들입니다. 그럼 이 구간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입니다.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 첫 번째 타점은 여기입니다. 앞쪽에도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이 나오지만 볼벤이 바닥에서 너무 많이 떠 있습니다. 게다가 하늘색 웅덩이 구간입니다.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는 시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보조지표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추세선이 꺾이지도 않았습니다. 중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상관없지만 스윙 매매 관점에서는 올바른 타점이 아닙니다. 만일 앞쪽에서 타점을 잡았다면 윗꼬리 장대 양봉 다음날 털고 나와야 합니다. 저항 라인에 딱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항 라인을 어떻게 뚫었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매수세와 함께 갭으로 떠서 한 방에 뚫어버렸습니다. 장막판에 쭉 밀려 상승분을 반납했지만 저항 라인을 돌파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후 약간 조정을 받고 다시 급등합니다.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급등합니다. 최초 타점부터 고점까지 한 번도 공중 부양선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쭉 끌고 가면 됩니다. 최고점에서 윗꼬리 캔들들이 계속 출현합니다. 역시 저항 라인에 딱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제가 미리 자주색 사선을 그은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각도를 보고 하락에서 다음 상승의 각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좀 설명하려 했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 수익 구간의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쭉쭉 치고 올라갈 때는 어김없이 거래량이 장대 양봉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조정을 보일 때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상승 추세에서 발생하는 거래량 패턴입니다. 수익 실현 매물들이 출현하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이 그림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상승 추세가 좋을 때 아주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추세가 이렇게 좋을 때는 눌림이 한번 나오고 나서 추가 상승에서 더 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차트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상승보다 2차 상승이 확실하게 더 높이 나옵니다.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눌림 후에 더 큰 상승이 나온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차트를 이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일단 21선이 살짝 깨졌다가
반등하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전통적인 핸들링 방법은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등하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도지 캔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사선 두 개를 그어보겠습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각도와 고점이 높아지는 각도가 일정합니다. 이를 상승형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이 안에서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이 사선의 각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RSI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파란 선이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이 보조지표를 활용해도 정확히 반등의 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적 거래량 기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최적 거래량 지점에서 모두 도지형 캔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맥점은 여기입니다. 21선이 크게 깨어질 경우에는 61선의 지지를 받으며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다. 이 맥점에서 타점을 정확히 잡았다면 그 다음은 쭉 끌고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의 신종 사기 수법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선을 크게 깨지 않고 살짝만 깨고 반등시킨다는 것을 이미 다 공부를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큰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가 1차 상승 구간이었습니다. 이제 1차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반디 골파기 공중 부양에서 타점을 잡아도 되지만 또 지루하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딱 보아도 이 타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61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밑에 보조지표에서도 모두 추세선이 상방으로 꺾였습니다. 너무 확실한 타점이어서 30분봉에서 확인할 필요도 없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타점으로 잡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두 개의 골든 크로스가 동시에 발생한 지점입니다. 이날 종가에 종가 매매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나 21선의 상승 각도가 클수록 추세 전환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121선과 241선이 이격이 없이 붙은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이건 급등의 초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반등의 자리는 굳이 30분봉이 없이도 일봉상에 충분히 타점을 잡을 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또 큰 그림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맥점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맥점은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반디 골파기 공중 부양. 여기입니다. 이후 횡보를 이어가다가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 전에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일단 횡보 기간 중에 매집봉이 두 개가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긴 윗꼬리 캔들과 특이한 거래량. 이것을 보고 예측샷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혹은 이 부분에서 반등의 신호들을 보고 진입해도 됩니다. 반딧대거지와 까누니 출현. 61선 상향 돌파. 공중부양선 상향 돌파. 21선 상향 돌파. 밑에 보조지표에서 골든크로스 내지 추세전환. 이 정도면 타점을 잡을 근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급등전이니까. 바로 여기에서 신호가 나왔네요. 121선과 241선이 이격이 없이 뭉쳐있는 지점을 21선이 한 방에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다시 일봉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니 한 가지 깨림직한 것이 보입니다. 상승 추세는 상승 추세인데 계속 음봉이 뜹니다. 이거는 장 초반 갭으로 뜬 후 종가가 시가보다 조금 밀려서 나온 현상입니다.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캔들 자체는 음봉이지만 전날 종가보다는 다음날 종가가 더 높은 것이 확인됩니다. 상승 추세란 뜻입니다. 급등 이후 최근 주가의 흐름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삼각수렴이 보이네요. 삼각수렴이 끝나는 지점에서 급등이 나올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마지막 윗꼬리 양봉 캔들에서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데 실패한 것이 보이네요. 삼각수렴이 끝나는 지점에서 한 방에 저항 라인을 뚫어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죄송합니다. 영상을 너무 오래 만들다 보니 뇌회로에 문제가 생겼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하겠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하네요. 개보린 먹고 자야 할 듯.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